아직 바닥을 안 깨고 있어요. 얼마 동안 거의 4개월 가깝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 퍼센트는 60%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2022년) 어쨌든 한 해 굉장히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혹시 세무사님에게는 어떤 좀 한 해였는지? 주식으로만 친다면 네. 저도 주식 계좌는 당연히 손실이 난 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약세장에 장사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슈퍼개미는 언제나 수익이 나나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또는 질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식 잘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고정적으로 1년에 뭐 나는 20% 냅니다, 30% 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실제 제가 20년 이상 주식을 했지만 그렇게 고정적인 수익이 나지도 않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남들보다 좀 성공한 투자자였다고 자부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오를 때 뭐 한 15%, 20% 수익이 나고 또는 시장이 한 30% 빠질 때 그 손실폭이 30%까지 안 가도록 노력해서 뭐 한 15%, 20% 손실이 나도록 노력하는 그 정도의 투자자입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고요. 그 훨씬 높은 수익률은 복리로 쳤을 때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저에게 손실이 난 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뭐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바로 차트를 볼까요? 작년 1년 동안 거래소 기준으로 25%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좀 더 떨어졌겠죠? 코스닥은 1년 동안 3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코스닥이 35% 거래소가 25%가 떨어지는데 제가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거래소나 코스닥이 한 20% 오를 때 저는 뭐 한 2배, 3배 내겠죠. 그 정도로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시장 지수 빠진 거보다는 덜하지만 뭐 약간 손실이 난 정도.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개인의 무기는 좀 더 있어요. 소위 말하는 파생상품, 선물옵션에서 포지션 매매를 해서 약세장이나 보합장에서 좀 수익을 낸다든지 그래서 뭐 작년이나 고점 찍은 이후에는 제가 좀 그쪽으로 좀 매매를 해서 이렇게 주식에서 손해나는 거를 어느 정도 또 충당을 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파생상품이 뭔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난 거 2022년에 손해가 났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시되 만약에 거래소 위주의 종목을 했다면 내가 25%보다 더 빠졌다면 뭔가 좀 잘못됐구나. 또는 코스닥 위주로 했다면 35%보다 계좌 하락률이 더 컸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좀 반성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반대로 거래소 위주로 했는데 나는 한 15% 빠졌어. 또는 코스닥 위주로 했는데 나는 한 20% 손해봤어. 엄청 잘하신 겁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 손실은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럼 작년 주식시장 좀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혹시 작년에서 뭐 얻으신 교훈 같은 거 앞으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빠지는 하락장이었어요, 작년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수라는 건 좀 평범한 시기에 나만 뭘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시험을 보는데 20명의 한 학급 학우가 보는데 남들은 다 맞췄어. 19명이 맞췄는데 저만 틀린 거죠. 왜? 실수했어. 그러면은 그건 실수죠. 그런데 작년의 하락은 사실은 내가 실수했다 또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시장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한 10년에 한 번 오는 하락장이 왔구나.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식을 뭐 IMF 직후부터 했는데 IMF 때가 한 1000포인트에서 한 270포인트까지 한 3분의 1토막 좀 더 났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하락장이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밀레니엄 파동 때가 역시 1000포인트에서 한 500포인트까지 반토막 났던 그리고 그 이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때가 이제 한 2300포인트에서 한 890 뭐 이렇게 해서 반토막보다 좀 더 났던 시기였죠. 그러면은 저는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 반토막의 시기를 겪은 거죠. 그래서 요번 작년 하락도 어찌 보면 과거의 반토막 시기보다는 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을 한 건
덜 빠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또 한 해가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제가 잘못했다라거나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저거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와 주식 시장이 반비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올라가고, 이건 이제 뭐 반비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정확히 반비례했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론을 좀 믿는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는 금리와 투자 시장이 반비례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를 낮춘다는 건 돈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투자 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자산 시장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돈이 묶일 테니까 자산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만 추적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떼돈을 벌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금리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뭐 신처럼 레전드, 현존하는 레전드로 떠받드는 워렌 버핏 또는 전설로 떠나간 피터 린치 또는 그 이외의 무수한 레전드 투자자들이 금리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제가 심지어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보통 금리 전문가는 뭐 경제학자들이겠죠.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경제학 잘한다고 주식 알면 경제학과 교수들이 다 돈 벌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저도 20년을 하면서 금리를 제가 보조지표로서는 보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식이 떨어진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작년의 하락장은 저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컸다라고 뭐 누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경험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그렇게 손해를 여태까지 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원래는 몰라도. 금리 인상을 하기는 초기에는 증시도 조금 오른다고 과거 경험치에서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MF 시기 또는 밀레니엄 파동, 심지어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뭐 금리를 상승하는 그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상승 이후의 후폭풍이랄지 뭐 이런 시기였지 상승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은 별로 없었고 상관관계가 100%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저도 약간 방심을 했었는데 거의 뭐 2022년은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4.5까지 오르는 그 시기 동안 주식시장은 역으로 아까 봤듯이 거래소는 25%, 코스닥은 35%가 빠졌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했지만 실무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조금 무시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반성은 해봤습니다. 그럼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 아니면 떨어졌을 때 증시가 이제 꼭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우리가 어쨌든 스스로 판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금리로만 본다면 금리로만 본다면 구분은 너무 간단하죠. 이미 말씀드렸죠. 금리로만 보면 다른 여타 지표가 일정하고 금리로만 본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엔 악영향,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엔 호재 이렇게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타 조건들을 같이 봤을 때 여태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리는 올라갔지만 시장 기업 실적이 더 좋은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때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금리보다 시장의 수익률, 기업의 수익률이 더 좋으면 금리 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금방 잡힌다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전쟁 이슈와 물가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고 금리는 올려도 물가는 작년 사실 CPI 지수를 뭐 기억한다면 6월인가 뭐 7월에 아마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9%였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떨어졌어도 6%예요. 이건 과거의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가 다른 때랑 달랐던 점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면에는 러시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코로나의 여파까지 있어서 좀 산업 전반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물가는 높고 금리는 올리고 이게 좀 다 맞물려서 하락장에 온 거지 금리만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식장은 떨어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 금리 전문가가 모든 돈을 다 벌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2023년에도 금리 어쨌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 여전하니까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은 특히 그렇죠. 전망하고 계시나요? 2023년 이제 곧 2월에 FOMC 이제 발표 열리죠. 네. 일단 사실은 제가 금리를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기사만 보면 대부분이 나와 있죠. 시장 컨센서스는 사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1% 정도로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4.5%까지 올렸으니까 0.25 두 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2월달, 3월달 0.25 올리면 빠르면 1분기에 금리 정점을 찍는 거죠. 예상대로 된다면. 근데 사실 그 예상은 작년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뭐 4.5, 5.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5.25까지 올라간다면 0.25를 한 3번은 해야 되니까 2분기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미국 금융 리포트 같은 거를 참조한다면 뭐 5.1이고 만약에 더 올라가서 5.25까지 된다면 0.25가 한 3번 정도.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금리 인상은 0.25라는 게 90% 이상의 확률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금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은 금리 정점을 거기서 찍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0.25 2번, 최악의 경우에 3번 정도 다 예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예상이 이제 그럼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냐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 아무 점도표도 없고 그냥 연준 위원들의 말들 또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일 뿐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지 올해는 죽어도 아닐지. 근데 이제 죽어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준위원회 매파적 성격이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말을 하는 이유, 그 경고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사실은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정점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 끝나고 금리 인하는 뭐 빠르면 3, 4분기 또는 4, 4분기에 시작되겠지. 요런 게 이제 시장의 팽배에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야, 내년엔 금리 인하 없어. 뭐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 없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올해 연준 위원들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도 뭐 여러 리포트에 어차피 나오는데 물가지수 보고 CPI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지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한 건데 물가가 막말로 여름이나 가을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러시아 전쟁이 끝나버리면 잡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이제 설 연휴니까 연휴 끝나고 수요일날 우리나라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점을 언제 찍는지 또는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는지 당연히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측을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을 예측할 수 있지 20년으로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리 정점의 예측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예측력이 더 높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상반기 또는 1분기에 5에서 5.25 사이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좀 80% 이상의 확률로 예측이 높은 가능한 이야기고 금리 인하가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진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선 올해 되는 게 좋겠죠. 네. 설무사님은 그럼 어느 쪽에 조금 생각은 그래도?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측보다 시장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측은 사실 주식을 실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제가 뭐 주식을 안 하면서 예측을 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면서 예측하는 건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 금리 언제까지 올라갑니다. 또 언제부터 내려갑니다. 거기에 틀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고 또는 자신의 어떤 재정적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실전 주식을 하는 사람은 예측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예측이 틀렸을 때 내 재산 손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한 예측보다는 확실한 대응을 훨씬 잘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훨씬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나는 경제학과 학도야.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가는지, 언제 금리 인하를 가는지 열심히 예측하세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주식 투자 실전 투자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가는지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죠. 그럼 자연스레 지금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수는? 지금 주식시장은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50%의 확률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 50%. 저는 50% 정도는 굉장히 봐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50%는 바닥 안 찍었다는 얘기긴 하잖아요. 아니죠. 그럼 좀 더 높일까요? 60% 바닥 찍었다고 할까요? 55%나 60%. 왜냐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올해 상반기는 죽음이다, 뭐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공포스럽다, 너네 다 가난해진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점이에요. 너무 많아지는 시점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올해 상반기에 무조건 바닥을 더 찍고 2000포인트 뭐 1900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는 바닥을 찍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는 금리에 대한 예측 전망보다 현재의 지수 움직임,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주봉이에요. 일주일을 봉우리 하나로 만든 건데 여기가 이제 1439가 코로나 저점인 2020년 3월이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 2022년 6월 말에 고점을 찍어요. 3,300. 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주식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지수가 1년 반 정도 1,400에서 3,000이 올라가면 종목들은 4배, 5배, 6배씩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좋은 투자지만 주식은 분명히 결이 달라요. 부동산은 5년, 10년 투자해서 내 집이 2배가 됐네? 근데 주식은 타이밍만 잘 맞고 종목 선정만 잘하면 1년에도 3배, 4배, 5배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코로나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랬고요. 그러면 1년 한 4개월 정도를 지수가 상승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시점 2021년 6월 말부터 오늘까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냐면 정확히 1년 6개월이 넘었죠.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상승과 하락의 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저점에서 올라갈 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죠?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1년 4개월 정도 올라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년 3개월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더 올라갈 것 같았어요. 4천 간다. 4천 간다. 한국 증시 저평가 되어 있다. 4천 간다 했지만 안 갔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매일매일 오를 것 같아도 오르다 보면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2021년 여름에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1년 7개월이 빠졌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다 거지된다, 무서운 게 오고 있다. 그럼 그게 이미 온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저점은 이게 지금 하락장이죠. 현재 하락장의 최저점은 언제냐면 이제 일봉으로 바꿀게요. 현재 하락장의 최저점은 바로 작년 9월 말입니다.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2134. 자, 상승장이 언제 끝났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상승장이 끝났죠. 우리는 끝났다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가 왜 상승장이 끝이라고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 지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빠지고 있죠. 자, 하락장은 언제 끝날까요? 바닥을 안 깨면 하락장이 끝나는 거죠. 자, 현재의 바닥은 9월 말이에요. 안 깬 지 얼마나 됐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바닥을 깬다면, 작년 9월에 바닥을 깬다면 하락장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바닥을 안 깬다면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현재는 아직 바닥을 안 깨고 있어요. 얼마 동안? 거의 4개월 가깝게. 지금 1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설 지나면 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 5거래일만 지나면 2월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바닥 깰까요? 안 깨죠. 일단 1월 말까지 안 깹니다. 제가 보기에 2월 말까지도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한 2월 말, 3월 말이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바닥 대비 거의 한 5개월, 6개월 바닥을 안 깼고 또는 고점 대비 2021년 7월 고점 대비 거의 한 2년 동안 하락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년, 3년, 4년 하락장이 있었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IMF 때. IMF 이후에는 2년 이상의 하락장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 9월이 하락장의 끝인 바닥이었을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 퍼센트는 60%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돌아가는 패턴이 가장 유명한 패턴이 역헤드앤숄더랑 쌍바닥이 있습니다. 자, 역헤드앤숄더는 이제 3종 바닥이에요. 3종 바닥 아니면 쌍바닥. 그럼 3종 바닥은 뭐냐면 이제 이 작년 6월 말에 원래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 바닥을 깨고 또 내려갔죠. 그러면 우리가 헤드앤숄더가 머리랑 어깨면 역헤드앤숄더는 발바닥이랑 무릎이거든요. 자, 여기가 만약에 발바닥이라면 여기가
왼쪽 무릎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 무릎이 어디선가 형성돼야 돼. 근데 원래 저는 여기서 형성될 거라고 봤는데 오른쪽 무릎이 살짝 처졌습니다. 뭐냐면 원래 삼중 바닥에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더 깨져 있으면은 신뢰도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무릎이 여기 2400을 깼으니까 삼중 바닥의 신뢰도는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쌍바닥이 남아있는 거죠. 쌍바닥은 뭐냐면 진 바닥에서 그 다음 바닥이 그 저점을 안 깬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12월 말 1월 초에 바닥을 9월 말에 저점을 안 깼잖아요. 안 깨고 심지어 지금 한 240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월 초까지는 뭐 거의 확실하고 한 3월 초, 3월 말까지 요 2400, 2500에서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요 지점이 바닥이었을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쌍바닥 패턴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모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야 그러면 그런 금리나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패턴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패턴에는 우리 투자자의 심리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심리가 묻어 있고 또 하나는 오케이. 그럼 경제가 중요하고 경기가 중요하고 금리가 중요하면 저도 그럼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올해 굉장히 무서운 게 오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 무서운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온대. 근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년에 무서운 게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 표정이. 다 올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닥을 찍어야죠. 내년에 무서운 게 와야지 올해 바닥을 찍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건 선반영 말씀하신 건가요? 이 선반영이라는 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야 선반영 뭐 그냥 니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주식학이라는 건 없죠. 경제학이 몇백 년 된 굉장히 오래된 학문인데 경제학에서는 선반영이라는 말이 아니고 선행지표라는 말을 씁니다.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표가 바로 주식지표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동행지표는 당연히 GDP죠. 우리가 경기 동행지표는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지표가 뭐냐인데 우리가 경기를 말할 때 99%는 GDP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야 니네 GDP 박살났어 이 얘기거든요. 그 박살난 GDP가 언제라고요? 올해라면서요. 올해니까 경기 선행지표인 지수는 작년에 바닥을 찍었어야죠. 만약에 GDP가 또는 너무나 무서운 게 오는 게 내년이라면 올해 바닥을 찍어야죠. 근데 저는 주변에서 야 올해 큰일 났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년에 큰일 났어라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바닥이었을 확률이 저는 50% 이상 뭐 한 55%, 60%. 근데 그럼 이게 70%, 80%, 90%까지 어떻게 확신이 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많이도 아니에요. 뭐 1년 지나라 이게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도 이 55%의 확률은 70%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세무사님은 어쨌든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데 상단은 좀 어느 정도 보시고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상저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의 제목에는 2023년은 상저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상저하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상저하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는 아니죠. 상한가를 맞으면 저가 잘나서 맞는 거고 하한가를 맞으면 고놈 때문에 맞았다. 뭐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상한가를 맞으면 저가 잘나서 맞고 하한가를 맞으면 고놈 때문에 못 맞았다. 하한가 맞았다. 근데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썼냐면 사실 상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상저하고라는 얘기는 언제 사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사란 얘기죠. 근데 보통은 상저하고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반기에 몸살이고 하반기에 사란 얘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을 거라면서요. 그럼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낮은데 그럼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죠. 이제 언제가 낮으냐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1월 초에 2200을 살짝 깼어요. 요 1월 달에 저점이 2180이었단 말이죠. 과연 이제 한 달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2400까지 왔는데 2월 말, 3월 말, 4월. 그래서 아까 제가 3월 말 얘기를 한 거예요. 3월 말까지도 2400에서 형성돼 있다? 그럼 요 2100이 상저하고의 가장 낮은 지점 아닌가요? 심지어는 작년 9월이 최바닥, 그리고 올해 1월 달, 요 2200 살짝 깼던 지점이 올해 상저하고에서의 최저점. 그럼 이미 사야 되는 위치라고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면 하반기는 다 올라간다며. 그럼 우리는 상반기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이 과연 여기보다 떨어질 거냐의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안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깬다고 해도 2200, 2150 구간을 깬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의 문제인데 과연 이게 2000 또는 1900, 1800까지 떨어질까의 여부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제 다시 연봉을 볼게요. 거래소 지수에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우리가 불안하게 많이 떨어졌죠. 마치 세계가 망할 것처럼.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죠. 이 2018년에도 좀 시장이 좀 꺾였어요. 그 다음에 양선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깊은 음선이 나온 다음에 음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죠. 작년에 코스닥이 35%, 거래소가 25%가 빠지는 굉장한 급락장이었는데 올해 연속으로 급락장이 올 것이냐? 좀 낮은 확률인데. 그리고 상저하고인데 상반기에 저점을 찍는다는데 1월 초부터 찍었는데 그 저점을 상반기에 깰까? 좀 낮은 확률인데. 작년 9월에 2100을 깨는 그 지점이 지금 현재는 바닥인데 그 지점을 바닥이라고 쳤을 때 2021년 7월보다도 9월이니까 1년 3개월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1년 7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우리나라 장은 하락장이 2년 연속이 없었는데 전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또 다시 하락장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지금이 뭐라고 IMF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아무 위기도 아닌데 그냥 금리가 올랐을 뿐인데 정말 무서운 게 올까? 특히나 올해 온다면 이미 바닥을 찍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은 언제나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있어요. 근데 늘 긍정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늘 부정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생상품을 워낙 오래 해서요. 저는 시장 지수를 우리나라에서 탑에 든다고 봐요. 시장 지수를 바라보는 그 전망치는. 근데 어쨌든 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시장은 이런 과거의 학습 효과로 본다면 바닥을 찍었을 확률은 높고 그러면 상반기에 오히려 상저하고 나면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진짜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런 예측이 중요하고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찍었다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언제 긴장하면 될까요? 전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순간일 땐 다시 긴장하면 돼요. 근데 아직은 전저점을 안 깰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딱 보니까 증시가 2100에서 지금 벌써 2400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위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좀 사도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열려있다고 봐요. 오히려 아래가 닫혀있고 저는 위로 열려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2395는 2017년 5년 전 지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더 빠져서 2000까지 가면 2000은 거의 뭐 요때예요. 2006년, 2007년 지수거든요. 뭐 15년 지수까지 기다릴 게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2000까지 기다려서 사는 거는 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래로 열렸냐 위로 열렸냐 해서 계산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2400이라고 쳤을 때 그 2400에서 아래로는 2000 위로는 2800이라면 2000의 가락률과 2800의 가락률을 혼자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2000의 가락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전 지수로 회귀 그리고 9월 말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확률보다는 9월 말에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옆으로 잘 기다가 옆으로만 기면 이제 2400, 500에 있기 때문에 2400, 500에서 위로 한 번만 뚫려버리면 저는 2800은 금방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 가는 것보다 2800 가는 속도는 분명히 더 빠를 것이다. 근데 확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냐? 저는 65%까지도 봐요. 2400과 2800 중에 어디가 빠르냐의 문제에서는. 네.